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하나만 믿고 한국으로 시집 온 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결혼 중개업체의 달콤한 말, 사진 한 장과 통역도 제대로 안 되는 대화 몇 번. 그리고 속임수.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의 교통사고로 다리가 망가졌고 여권은 시어머니가 빼앗았으며 도망칠 곳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도망치지 못했다고. 왜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린이 발견한 진실,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 그리고 린이 결국 내린 선택.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 베트남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판자로 지은 단칸방이었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여름엔 모기가 득실거렸습니다. 린의 가족은 하루 세끼를 겨우 버티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은 늘 빚으로 사라졌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었습니다. 린은 5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언니는 15살에 이미 다른 도시로 공장 일을 떠났고 동생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린은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형편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12살이 되던 해 린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밭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린은 논에 나가 벼를 심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웃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린은 늘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2살이 된 린은 여전히 시골 마을에 갇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지만 린에게는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러나 어딘가 도시 냄새가 나는 여자. 국제결혼 중개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냐고 엄청 잘 사는 나라라고. 거기 시집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도 편히 살 수 있다고. 한국 남자들은 착하다고 아내 때리는 사람이 없다고. 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깨끗한 집, 넓은 거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의 사진. 중개업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가 린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나이는 35이고 착하고 성실하다고. 린은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미소는 어색했지만 나쁜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린이 물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냐고. 중개업자는 대답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린은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딸을 외국에 파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린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여기 있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가보라고. 결국 린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린은 호치민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남자는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키는 작았고 머리는 조금 벗겨졌지만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통역사가 중간에서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린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린은 얼굴이 빨개졌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취미, 가족 이야기. 하지만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속 깊은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남자는 말이 적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이 느렸습니다. 린은 생각했습니다. 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흘 후 간단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베트남식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하객은 없었습니다. 그저 중개업체 직원 몇 명과 통역사뿐. 린은 부케를 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고. 그날 밤 린은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 린이 처음 밟은 한국 땅. 공항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은 바빴고 모두가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린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새로운 집이라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린은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본 집과는 달랐습니다. 낡은 단층집. 마당엔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린은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이었다고. 하지만 린은 참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왔냐고. 생각보다 작네. 시어머니의 첫 인상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린은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쳐다만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린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 배울 거라고. 빨래, 청소, 밥 다 내가 한다고. 알았냐고. 린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린은 남편과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보고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없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린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혼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흘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린도 생각했습니다. 좀 서툰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걸 깨닫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우리 아들은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고.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장애. 그 단어가 린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린이 물었습니다. 장애라고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적장애 2급이라고. 몰랐냐고. 린은 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린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해줬다고.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몰랐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이미 결혼했으니까. 린은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은 속은 거라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시어머니가 갖고 있었습니다. 린이 물었습니다. 여권이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왜냐고. 도망칠 거냐고. 안 된다고. 이건 자기가 보관할 거라고. 린은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린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베트남에서 뭘 배웠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착했지만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화가 나면 밥상을 엎었습니다. 슬프면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 화를 내며. 린은 맞고도 참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화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결혼 1년 후 린은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려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놀 거냐고, 밥은 누가 하냐고 했습니다. 리는 배가 불러오는데도 밭일을 나가고 무거운 빨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리는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기, 아기.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린의 허리는 그날 이후 계속 아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린은 첫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린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남편은 일을 못하니 수입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고. 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한국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손짓발짓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밭일, 공장, 식당. 어디든 불러만 주면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5시에 일터로 나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트럭에 실린 채소 상자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린 조심하라고. 옆에서 미끄러진 포크레인이 다가왔습니다. 쾅! 순식간이었습니다. 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다리에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린은 며칠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몇 달 후 린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생겼다고. 하지만 린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첫 번째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는 늘 아팠고 갈비뼈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석 달 후 2번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거운 일은 이제 하지 말라고. 다리가 더 나빠진다고. 하지만 린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거운 일 안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병원비는 또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국 린이 갚아야 했습니다. 린이 병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하라고. 린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라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내가 이 집 주인이 된다고. 린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데 그날 밤 린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개업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다고 알려주면 누가 시집 오겠어. 돈 받고 데려온 거잖아. 어차피 도망 못 가게 여권도 다 뺏었고. 이제 집도 얘 이름으로 바꿀 거야. 그럼 세금 혜택 받잖아. 외국인 며느리 있으면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나야 좋지 뭐. 린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도구였던 겁니다.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무료 가정부이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 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린은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린은 통장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다문화 가정 지원금, 장애인 가족 지원금, 아동수당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한 푼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린이 일해서 번 돈을 시어머니 명의로 저축한 통장. 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번 돈이 모두 시어머니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은 자신의 여권을 찾았습니다. 린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큰딸은 5살, 작은 아들은 3살. 린은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데려가자니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린은 몰래 동네 다문화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쉼터가 있다고. 가정폭력이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곳이라고. 거기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린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탈출할 방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가 린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전화했냐고. 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라고 전화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문화 센터에 전화했다며? 도망칠 생각이냐고. 린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린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화도 못하게 할 거라고. 감히 도망칠 생각을 하다니. 린은 그날 밤 다시 한번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린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 70대 할머니였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린의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린이 매일 새벽 일터로 나가는 것도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 아주머니가 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전화해보라고.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린은 몰래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여권을 빼앗은 것도 불법이고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것도 범죄라고.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린은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린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없었지만 박 아주머니가 몰래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린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폭언을 하는 장면,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날 린은 다시 한번 옷장을 뒤져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빌려서요. 몇 주간의 준비 끝에 린은 드디어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신고할 수 있다고. 경찰과 이민청에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린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고. 박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린에게 있다고. 린이 친모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로 갈 수 있다고. 린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우는 날. 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좋은 데 갈 거야. 엄마 친구네 집. 시어머니가 나가고 30분 후 박 아주머니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린은 서둘러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지옥 같았던 이곳. 5년 동안 갇혀 살았던 이곳. 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쉼터는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쉼터 소장님이 린을 맞이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린은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쉼터의 놀이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엄마들과 그 아이들. 린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울음소리도 없는 밤. 그저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린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권 불법 점유, 정부 지원금 횡령, 강제 노동, 폭언과 학대. 경찰은 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사진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린을 찾아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널 키워줬는데. 넌 배은망덕한 년이야. 하지만 경찰은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어머니는 지난 5년간 린 명의로 받은 지원금을 모두 착복했습니다. 총액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린이 일해서 번 돈까지 합치면 5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법적으로 린과 남편은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린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변호사가 린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린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만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린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갔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나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자기 아이들인데 보고 싶다고. 린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남편은 계속 울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남편 측에서 동의하면 빨리 끝날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린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날 이후 린은 남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돌봐줬는데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통장 사본, 이웃들의 증언.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며느리를 인권 침해와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린에게 착복한 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 법정을 나서며 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린에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받을 거라고. 손자들은 자기 집에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린은 당황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상담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특히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고. 린은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을 잃을까봐. 양육권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린은 경제력이 없다고. 쉼터에 얹혀 사는 처지라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반면 시어머니는 집도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린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경제력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시어머니의 집에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판사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딸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딸. 판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싫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엄마가 울면 저도 무서웠어요.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린에게. 시어머니는 면접 교섭권만 인정. 린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린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쉼터에서 나와 정부 지원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베트남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한국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새 집에서 행복해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아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5시에 일터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린이 떠난 후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70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끊겼습니다. 린이 없으니 다문화 가정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빚은 늘어갔습니다. 린에게 갚아야 할 돈도 있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린을 잘 대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린은 이제 베트남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것입니다. 월급도 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축구를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린은 가끔 베트남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항상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린의 엄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린은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린이 32살이 되던 해 식당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매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린이 만든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고향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린이 물었습니다. 베트남 가본 적 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일로 몇 년 살았었다고. 그래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40살이었습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딘 게 존경스럽다고. 린은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린에게 고백했습니다. 린을 좋아한다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린은 망설였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결혼.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린의 과거를 존중했고 아이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린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줬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린과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린의 아이들이 화동으로 섰고 박 아주머니와 변호사님도 참석했습니다. 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번엔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기암이라고. 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린을 보고 싶어 한다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갈 거냐고. 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린을 보고 울었습니다. 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줘. 린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린이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린은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전 남편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머니의 영정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린은 그를 보며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 됐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린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 준호와 함께 사는 집. 거실은 따뜻했고 아이들 방은 장난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린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다고. 지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천국 같은 곳에 와 있다고. 그로부터 2년 후 린은 자신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작은 베트남 식당이었습니다. 준호가 자금을 지원해줬고 린의 요리 실력으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이름은 린의 집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왔고 박 변호사님도 왔습니다. 쉼터 소장님도 왔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만났던 다른 외국인 여성들도 왔습니다. 린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 린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외국인 여성들을 돕기로. 식당에서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한국말을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린이 통역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린의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린의 큰딸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 린이 물었습니다. 왜?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엄마가 박 변호사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딸이 그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린이 말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되라고. 엄마가 응원할게. 린이 35살이 되던 해 린은 10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준호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마을. 린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의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지붕이 새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린이 보낸 송금으로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린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빠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게 컸구나. 린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부모님도 웃었습니다. 린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처음 만났습니다. 베트남어는 서툴렀지만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주 린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배운 요리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린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리고 린은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 조심하세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힘든 일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린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린을 속였던 그 중개업체. 경찰 조사 결과 그 업체는 수십 명의 베트남 여성들을 속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의 한국 남성들과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업체 대표는 구속되었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 린의 이야기가 법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린이 38살이 되던 해 린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을 만들기로. 새로운 시작 재단.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심리 상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금은 린이 모은 돈과 준호의 지원, 그리고 방송 이후 받은 기부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싶다고. 무료로. 쉼터 소장님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린의 작은 꿈은 큰 운동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5년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 100명이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한국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150명이 직업을 얻었습니다. 50명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희망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상담사가 린에게 말했습니다. 린 이사님,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10년 전 중개업체에 속아 한국에 왔다고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완전히 이사님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린은 직접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투이. 베트남에서 온 27살 여성이었습니다. 투이는 린을 보고 울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졌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린은 투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5년 후 린의 큰딸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이름은 새로운 시작 법률사무소. 엄마의 재단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업식 날 린은 딸의 사무실 현판을 보며 울었습니다. 딸이 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될 거야.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거야. 린이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 딸의 첫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린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왔다가 마찬가지로 속았던 여성이었습니다. 딸은 그 여성을 위해 무료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린은 이제 55살이 되었습니다. 린의 집은 이제 전국에 10개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 외국인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단은 이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지부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큰딸은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 린의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린 곁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봄날 린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2살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 해낼 거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너의 미래는 밝아. 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사님, 새로운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필리핀에서 온 20대 여성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래요. 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지금 가겠습니다. 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직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니까. 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리는 더 이상 베트남에서 온 가난한 시골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녁에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린이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새로운 여성을 만났는데 15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 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2살에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꿈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겪었습니다. 속임수, 학대, 사고, 그리고 절망. 하지만 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린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린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정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까지 린의 이야기입니다. 22살에 베트남을 떠나 지옥을 경험하고 탈출하고 다시 일어서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된 여성. 린은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빛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린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성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린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린처럼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타국 며느리들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577-1366 외국인 긴급지원센터 1345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썰어 채널에서는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통쾌한 이야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